네, 3번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소설 속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자, 이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쓰라는 거죠. 예, 주로 갈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줄거리를 정리 요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가의 주장을 통해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서 다양한 폭력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폭력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제시문 나와 다 앞에서 설명한 이 소설 속에서 어떤 폭력이 있는지를 지적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시문 라를 읽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가, 라에서 책임의 문제가 나오나 봐요. 그리고 나다, 아까 읽었던 그 소설 속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세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씩 읽으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숨이 차겠지만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와 다를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논제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이 부분에서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가의 주장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다를 읽고 가 읽은 다음에 다시 나다를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를 먼저 읽은 다음에 나다를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볼게요. 갈등은 폭력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 외에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뭐 이거 이렇게 평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관련이 돼 있네요. 그죠? 평화는 이런 1번의 폭력이 없는 거다. 소극적 평화란 1번의 물리적 폭력이 없는 거다. 자, 이는 직접적으로 폭력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갈등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2번, 3번까지 사라진 상태인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난, 차별, 억압, 환경 파괴 등이 제거되어 사람들 간의 협력과 조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폭력의 유형이 있고 두 가지 평화의 유형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소극적 평화는 물리적 1번의 폭력이 없어야 되고, 적극적 평화는 2번, 3번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빈곤, 인권 침해, 가난, 빈곤이나 가난이나 차별, 이것도 뭐 인권 침해일 것이고, 억압도 그렇고, 뭐 환경 파괴, 요건 좀 새롭네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않고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1, 2, 3번에 세 가지의 폭력 유형과 두 가지의 평화 유형이 있는데 둘이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갈등이 뒤에서 이제 갈등이 나오는데, 나와 다에서 이 갈등에는 여러 가지, 그죠? 요런 1, 2, 3번의 폭력 중에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살펴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 갈등 안에는 1번의 폭력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를 한번 그냥 요약을 하려니, 요약을 하면은 이 제시문의 내용을 잘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중간중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자, 나를 읽어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 나의 가족은 아빠의 직장 때문에 독일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독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자, 어느 날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이웃인 베트남인 호 아저씨와 응엔 아줌마 가족의, 이 베트남 가족이에요. 베트남의 가족.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두 가족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을 쌓아간다. 나 역시 두 사람의 아들 투이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2차 대전에 대해 배우던 시기에 투이는 같은 반인가 봐요. 그래서 투이는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 살상이 일어난 전쟁은 없었다는 선생님의 말에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2차 대전을 얘기하면서 2차 대전이 가장 큰 전쟁이고, 이 베트남, 국민으로서의 그 가족, 그 베트남의 어떤 뭐랄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별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던 그죠? 투이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이 다 죽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학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투이에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투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만다. 결국 반장 인가가 베트남전에 대해서 말하고 선생님은 반장을 칭찬하면서 베트남전은 미국의 실책이었고, 그러니까 투이한테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가족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그죠? 피해자 보고 이거 설명해달라고 하면은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냥 여기서 독일의 이 선생님은 이 베트남 전쟁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는데 얘한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자기 가족에 큰 일을 당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인데, 그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설명해봐 이렇게 네가 피해본 뭐 베트남 전쟁을 설명해봐 이렇게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차별 억압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조적, 문화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예시 답안에는 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답안에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읽어볼게요. 베트남전은 미국의 실책이었고 미국으로서는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한다. 나는 투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애를 앞에 두고 그런 식의 설명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얘한테는 지금 문화적 그런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내리고 득과 실로 평가 내리고 그다음에 일단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위로도 주어지지 않는, 그죠? 의도도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자체가 얘한테는 너무나 큰 폭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투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 애가 교실에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된 것처럼 느끼며, 이 문화적 폭력이죠. 독일 애들에게 분노마저 느낀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투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일본의 식민통치, 이번에는 일본 문제, 일본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있었죠. 왜 없겠어요. 말하지만 어른들은 못 들은 척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빠는 한국어로 나를 야단친다. 그죠? 사실 뭐 역사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있었겠죠. 그죠? 나는 그런 식으로 야단 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독일어로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죠? 역사 교육이죠. 자, 그때 투이가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식탁의 분위기는 얼어버린다. 이 베트남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응은 아줌마는 투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내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걱정하는 눈빛으로 넌 신경 쓸 것 없어.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모르는 애니까. 그죠?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투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베트남전에서 가해자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그죠? 가족의 여러모로 지금 상처를 들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래서 응은 씨가 겪었던 일, 가족이 몰살당했던 일,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와 응은 아줌마에게 고개 숙였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죠? 참전해가지고, 그죠? 베트남 사람들 많이 죽였죠.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사과하고 사죄하고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모든 걸 제 눈으로 봤답니다. 투이 나이 때였죠. 그렇게 말하고 호 아저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죠? 이런 부분, 이제 위로를 해주는 부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호 아저씨는 거기까지 말하고 힘껏 웃어보였다. 응인 아줌마는 호 아저씨에게 베트남어로 속삭이듯이 이야기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 마음을 다독이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말에 진동이 내 마음까지 위로하는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었습니다. 자, 아빠는 엄마와 호 아저씨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도 무슨 얘기 좀 해봐. 너도 참여해서 좀 사과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의 엄마 얘기죠. 죽어도 미안하단 말을 못해. 안 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응애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은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라는 거죠. 한국인이니까 한국이 참전해서 우리 가족을 다 뭐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한국이니까 그죠? 자,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한 우리 형도 사실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살 나이에 끌려가 가지고 그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야. 근데 나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인 건 알겠지만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나도 힘든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인 아줌마가 말했다. 그래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요? 그건 그저 구역질 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와 노인들까지 죽인 건 너무한 거 아니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이성이 없는 그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누가 적일지 모르고 누가 배신자일지 누가 뿌락치일지 모르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동료의 생명을 위해서 그죠? 다 죽일 그런 어떤 뭐랄까 아군과 적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사치일 수도 있는 그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학살일 뿐이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응애나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 나도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미 끝날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죠.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응웬 아줌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다. 완전 삐졌죠. 그래서 조심히 닫히던 문소리. 나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서재로 따라 들어가지는 못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는 호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튜이야 미안하다.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나는 기저귀 가방과 카디건을 들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에 또 생략. 너무 길다. 너무 길어요. 어차피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라는 그 마음이 그날 밤 아줌마와 우리 사이를 안전하게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따로따로 각자 갈 길 가자. 싸우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건 서로를 미워하고 싶지도 서로로 인해 더는 다치고 싶지도 않은 어른들의 평범한 선택이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뒷부분 줄거리 보면은 결국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다시 만나러 간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의 상황은 이거죠. 베트남전을 두고 독일에 또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 그 다음에 또 주된 상황은 뭐예요? 우리 그 한국의 가족들과 베트남 가족과 둘이서 언쟁을 벌인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언쟁을 벌인 이유가 아빠의 마음, 그죠?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가족의 마음도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죠? 원체 피해자니까. 하지만, 여기서 용병으로 참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했던 그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역시, 가해자가 맞긴 하지만은, 가해자임에도 아빠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용병으로 끌려가서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이런 어떤 무의미한 죽음에 대해서, 그죠? 슬픈, 그죠? 아빠도 이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은 뭘까요? 그 갈등은 바로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적극적 평화가 아직 달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답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답으로 좀 비약한 것 같아서 조금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등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재심은 가해서 이 관점에서 봐줘야 되니까, 그죠? 이게 물리적 폭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리적 폭력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갈등은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서 받은 문화적, 구조적 폭력, 그 다음에 이 가족 간의 대화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라 그러면 이걸 한데 묶어갖고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라 하고 물리적 폭력과 구분하면 되는데 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2번, 3번 나눴을까?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봅시다. 달을 보면 지금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분이 히트를 쳐가지고 이 소설이 히트를 쳐가지고 이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히트치기 전에 한 거고, 이 노벨 문학상을 참 받아버리시는 바람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셔가지고 작품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인데, 여기서 이제, 나가 나오는데, 이 나는 남편이에요. 그죠? 나는 남편이고,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가 채식주의자예요. 아내가 채식주의자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채식주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고 큰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갈등은 뒷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시문 나에서는 굳이 읽었던 이유가 줄거리를 굳이 읽었던 이유가 여기 이 안에서도 폭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여기 제시문 다에서는 폭력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뒷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갈등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채식주의를 하게 되는데 다행이네요. 여기서부터 읽는 겁니다.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회사의 회식이에요. 회식인데 부부 동반으로 참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상사들과 나의 직장 상사들과 그 다음에 나의 아내와 같이 간 건데 아내가 채식주의자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예?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상사가 나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꿈틀거리는 세발 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먹고 있는데 앞에 있던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그죠? 내 아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유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재치 있게 넘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 웃으며 나는 의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함께 웃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였는데 정작 아내에게는 그죠? 굉장히 냉소라고 해야 되나요? 차갑게, 그죠? 차갑게 얘기했던 건데,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 정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머로 받아 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허공을 오가는 어떤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채, 사람들의 입술에 번들거리는 탕평채의 참기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탕평채가 뭔지 모르겠어요. 탕평채 뭔지 모르겠는데, 채식은, 아니겠죠, 그죠? 채식은 아닐 것 같고, 정확한 음식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아내가 사람들이 먹는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울려가지고 같이, 분위기에 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거나, 감시하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생전 전하는 법 없던 생략이에요. 어떤 장애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야. 그러니까 생략이 됐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됐거나 앞에서 자체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 생략된 내용 중에서 엄청 갈등 상황,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전화를 해가지고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생전 전하는 법 없던 장애까지 아내에게 호통을 쳤다. 흥분한 고함 소리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와 나에게 들렸다. 그래서 직접 하는 말이죠. 뭐 하는 짓이냐.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 나이에 정서방은 어떠한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회식에서 정서방이 조금 뭔가 좀 찍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아내의 채식주의 때문에 좀 찍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내는 예라고도 아니요라고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소화기에
소화기를 기회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듣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상황이죠. 그래서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부엌에 국 냄비가 끓었으므로 아내는 말없이 소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무시하는 거죠.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자, 상대 없이 애처롭게 고함치고 있는 장인을 위해 나는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갈등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니야, 내가 면목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부장적인 장인은 지난 5년간 들어본 적이 없는 사과조의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렇죠? 배려의 말 따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굉장히 미안했던가 봐요, 사위한테. 자,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까지 받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그의 목소리가 크고 그 목소리만큼 대가 센 사람이었다. 마초라는 거죠. 가부장 마초. 내가 월남에서 배통공 7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시작되는 레퍼토리를 사위인 나도 2번 들은 적이 있다. 아내는 그 아버지에게 18살까지 종아리를 맞으면 자랐다.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죠. 마초면서 폭력이 종아리 그죠. 훈육할 때 이렇게 나이가 지금 그죠 18살까지 됐는데도 때리고 말이죠. 훈육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훈육을 하고 그다음에 배통을 읽어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죽였다는 얘기인지 어떻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그죠. 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있으면서 뒷부분 줄거리까지 읽어볼게요. 처형내 장인은 아내에게 육식을 강요하지만 처형내에서 장인은 육식을 강요하지만 그녀는 끝내 거부하다가 자기 몸을 다치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죠 육식 거부하고 강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강요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몸을 다치게 할 정도로 강요를 했나 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한 아내에게 장모는 고기를 그래도 먹이려고 그래. 그만 좀 하지. 그래도 먹이려고 그래. 그래서 한약 한 모금을 한약이 부짐 아닌가? 한약 한 모금을 마시고 먹은 것을 모두 토한 그녀는 나가 잠든 사이에 병원 앞 벤치에서 새를 쥔 채 발견된다. 이 새는 그죠, 그렇죠. 뭐 생명인데, 뭐 생명에 관련된 육식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제시문 내용만으로는 저는 안 읽어봤거든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채식주의에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이랄까 채식주의를 굉장히 뭐랄까 인정해주지 않고 멸시하고 그죠? 한심하게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죠. 납득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직장의 어떤 회식에서도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를 존중해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없고, 배려해주는 느낌 없고, 더군다나 이제 자기 가족들, 그죠?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그죠? 대하죠.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죠 채식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건강상의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기서는 정신적인 이유라고 받아들이죠. 정신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황당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육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인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랑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문화적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왜 굳이 하나만 쓰지 않고 제시문 나와 다가 소개되었을까?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그죠 여러 가지 폭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나눴을까라는 거예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제시문 나를 구조적 문화적 폭력 둘 다 적용을 하고 제시문 다를 구조적 문화적 폭력 둘 다 적용해가지고 둘 다 폭력이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입장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제시문 나에서는 대화에서 식사 자리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트남 국가와 그다음 우리 국가 그죠 우리나라와의 어떤 뭐랄까 지정학적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갈등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은 구조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는 여러분 구조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과 그죠? 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아주 폭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문화적인 폭력이 더해진 거지 굳이 구조적이라는 말을 하기는 조금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한때 묶지 않고 이 부분을
구조적과 문화적 폭력 2번, 3번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따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죠?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를 한번 볼게요. 이건 짧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요나스는 책임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한다. 하나는 인간이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다. 이미 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미 한 것에 대한, 과거에 끝난 것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책임, 이 부분이 있다는 거고, 요나스의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많이 계속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많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 평화에 대한 부분에서 적용됐다는 부분, 신선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요. 자, 요나스가 강조하는 것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미래 세대, 자연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많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존속이 현 세대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먼 미래의 자연 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미래 세대가 받을 어떤 뭐랄까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 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고, 미래 세대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 신중하게 판단해서 미래 세대에게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신생아에게 가지는 책임처럼 총체적이고 연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일단락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행위한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뭐 사과하거나 배상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락 되는 거고, 처벌받으면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행위돼야 될 미래에 대한 책임은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책임감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를 다시 한번 보면, 나다를 읽고 소설적 인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별거 없죠. 앞에서는 베트남 전쟁 때문이고, 뒤에서는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채식주의에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식사 자리에서의 어떤 갈등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폭력 양상은 하나는 구조적인 폭력이고, 하나는 이제 문화적 폭력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라를 읽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윤리적 책임 문제가 나다의 인물과 갈등과 어떤 관련인지 논술하시오. 그래서 책임의 문제 이미 미리 체크를 해놨죠. 나중에 설명한다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동그라미 해놨는데, 이렇게 했죠.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라는 것은 요나스의 이미, 그죠? 저지른 것에 대한 그 책임이고, 그 다음에 아직 많이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엄마가 계속해서 사과하는 이유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독일에 가서 응엔 아줌마를 만나 인사를 나눈다. 굳이 가서, 그죠? 또 화해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책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나스의 의미에 의하면. 그래서 이미 행위한 거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윤리적 책임 문제, 나다 인물과 갈등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식주의, 그죠? 이 채식주의에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채식주의, 여기서 갈등이 벌어졌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입견,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답안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비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 다는 어린 시절 독일에서 만난 베트남인 가족과의 일화를 통해 베트남전에 관한 불편한 기억이 만드는 갈등,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채식주의자인 아내와 세상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갈등, 다른 소설이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고, 우선 나의 경우 갈등은 한국인 가족과 베트남 가족 사이의 베트남전이란 역사적 사건, 불편한 기억 때문에 발생하거나 그런 불편한 진실에 대한 양심과 태도의 차이 때문에 나와 엄마, 아빠 사이에 생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에 생기는 뭐 양심의 태도 뭐 등등, 그죠?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고, 뒤에서는 또 다를 설명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에서는 여기까지죠. 다에서는 폭력을 암시하는 끔찍한 꿈으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는 아내의 다름이
뭐 굳이 다름이라고 쓰는 게 맞나? 아니에요. 채식주의겠죠? 세상이 비정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굳이 앞에서 이렇게 나다를 이렇게 다 이미 다 쓴 것처럼 해놓고 나서 그죠? 이미 다 썼잖아요. 근데 또 다와 나와 다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나의 갈등을 쓰고 그다음에 나의 갈등을 쓰고 한 번에 썼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할 가치가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 사족 같아요. 뒷부분 나오는 게 사족 같으니까 나와 다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한 번에 해주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시문 가의 내용을 참조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 드러나는 폭력은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구조적 폭력이거나 문화적 폭력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자, 제시문 라에서 요나스는 이게 지금 이게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이 두 가지만 쓰자고 지금 이 제시문을 가져온 거면 좀 아쉽죠. 그래서 폭력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화의 종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것만 달랑 쓰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 로나스는 윤리적 책임을 두 가지로 규정하는데 자, 나와 다의 인물 간 갈등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을 둘러싼 책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네. 예, 우선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베트남전에 대한 기억의 문제나 채식주의자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편견은 모두 타자와의 소통을 방해하는 문화적,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죠? 예.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없는, 추론하기 힘든 내용이죠. 제시문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은 그래 쓰는 게 맞고요. 없으면은 우리가 쓰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 문화적 구조적 폭력에 해당한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특정한 구조 속에 놓인 행위자가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는 점에서 이런 갈등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답 쓰면 안 좋습니다. 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점은 우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와 다를 정리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황하다는 말은 내용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나다가 뭔지 설명 다 해놓고 또 나와 다를 풀어서 또 다시 설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의 내용을 쓰고 나서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라고 단순히 얘기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구조적 폭력이고 문화적 폭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어떤 전쟁의 그 어떤 피해자 당사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용병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던 우리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구조적 폭력이거나 문화적 폭력은 직장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채식주의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아내의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폭력적인 그죠 그런 채식주의자의 공격 그죠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걸 써줘야 돼요. 그냥 그게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증을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요나스의 두 가지 윤리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책임을 나온다는 거 지금 제시문 나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아빠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빠가 얘기한 것이 이제 요나스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엄마의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요나스의 두 번째 책임 그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조금 뭔가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이 다 해서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요나스의 미래를 위한 책임, 선입견,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뭐랄까, 계몽, 개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분량체계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장을 우리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는, 아님에도 특정한 구조 속에 잠재적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등등등등등등 해법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논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논제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논술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 책임과 관련이 있다. 그게 전부라면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쓸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 요나스의 책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끝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거 이거를 설명을 해줘요.
이 책임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시문 나에서 우리가 사례 그죠? 아빠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언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해서 또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써주는 게 맞지. 이렇게 단순히 제시문 뭐였죠 이게? 가나다라 제시문 라를 그냥 요약해가지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이런 식으로 답을 쓸 거면 이렇게 쓰죠. 차라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가를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를 요약하시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는다는 의미는 각각 이 제시문들의 관계와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증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라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나스의 책임이 있다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내용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나에서 이 부분 그리고 다에서도 이 부분이 정리돼서 쓰여지는 부분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톱니바퀴가 하나씩 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들어맞으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만 그죠?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떤 완결적으로 완성된 글을 쓰기가 좀 어색하긴 하다라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시문 라를 던져버리는,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고 라를 그냥 요약해서 던져줘버리는 그런 식의 답안이 쓰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선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태도 자체는 첫 번째, 책임에 대해서는 제시문 나에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책임에 대해서는 제시문 다를 통해 갖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 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책임에 대해서는 나 다 모두 쓸 수 있는데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가 없죠. 예. 거기는 책임이 없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각각 쓰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다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뭐 그 채식주의에 대한 뭐 문화적인 편견 뭐 편견에 대한 해소, 그죠? 차별, 억압, 인권, 뭐 이런 문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아쉽고, 나에서는 구조적인, 그죠? 구조적인 갈등, 지정학적인, 뭐 정치적인, 역사적인 이런 어떤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죠? 사과를 때 지속적인 사과와 위로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써야 되는데 이 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장문을 해줘야 돼요. 장문이란 말은 내용을 정리해갖고 스스로 만들어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번과 굉장히 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좋은 문제거든요. 연습용으로, 학습용으로 매우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국대의 어떤 난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들쑥날쑥해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로 합격자의 답안과는 차이가 많긴 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쓰는 답안의 수준이라는 게 여기까지 오기는 좀 쉽지는 않고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상대평가니까 내 수업을 듣고 여기서 자들하거나 조금 의문을 갖거나, 그죠? 풀주거 있지 마시고 상대평가니까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연습해 나가면 비슷하게 쓰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에 한 70%만 쓰면, 이 정도만 쓰면 평균 수준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갖고 80% 정도 혹은 90% 정도 쓰면은 완벽하게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다 쓰지, 이런 내용들을 다 쓰지 못해도 합격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 잘 쓰고 합격하는 거 아니니까 우선은 출제 의도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좋은 답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학생 수준에서.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등록을 할 거고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화제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제시문들, 채식주의라든지 이런 거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나스는 여전히 너무 많이 써먹어서 진짜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나스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의 폭력, 그 다음에 평화, 이것도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잔소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문제, 22년도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